어느 이른 아침 햇살이 하노이 거리에 웅장한 저택들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민 씨의 저택은 검은색 철문과 높은 울타리가 마치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듯 돋보였습니다. 근처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마른 체구의 사우 씨가 가로등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단한 인생을 모두 담고 있는 듯 낡은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문이 열리더니 가정부인 호아 씨가 짜증 가득한 눈빛으로 나왔습니다. 사우 씨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가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사우 씨는 흐릿한 눈을 들어올리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쉬어가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은 호아 씨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쉬어가요? 이 동네 전체를 더럽히지 말고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다른 데로 가세요. 사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은 낡은 천가방을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민 씨의 아내인 란 씨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값비싼 드레스와 하이힐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만큼이나 냉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란 씨가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저 어떤 거지 노인이 문 앞에 앉아 있어서 쫓아내고 있었어요. 호아 씨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란 씨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사우 씨를 훑어보았습니다. 당장 경비원을 불러요. 이런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무슨 체면이 서겠어요. 마치 세상 전체로부터 쫓겨나는 듯 사우 씨는 힘겹게 일어섰고 웅장한 저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그의 뒤로 철문이 쾅 닫혔고 친절한 대우를 받을 기회도 함께 닫혔습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고급스러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란 씨는 거실로 들어가 익숙한 화장대 위에 장신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보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중한 목걸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요.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오늘 아침 그거지 노인 짓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죠. 란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아 씨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우 씨는 저택을 막 떠났을 때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작은 식당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고 낡은 가방에서 찢어진 모자를 꺼내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동정심을 기대하며 내밀었습니다. 비록 인생의 냉정함에 익숙해졌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근처에서 빵을 파는 사람이 딱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빵 한 덩이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여기 오래 계시지 마세요. 곧 큰 비가 올 거. 사우 씨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했고 주름진 얼굴에 지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빵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갑자기 경찰차가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그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민 씨 저택 앞에 계셨죠? 한 경찰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우 씨는 고개를 들어 담담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젯밤 그 집 문 앞에서 잤지만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경찰관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지가 큰 저택 근처에 있었다니 분명 도둑이겠. 사우 씨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낡은 청 가방이 열리자 안에는 몇 가지 소박한 물건들만 들어있었습니다. 찢어진 셔츠, 낡은 공책, 그리고 빈 깡통. 그러나 경찰관이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갑자기 반짝이는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있군. 한 경찰관이 외쳤습니다. 사우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란 씨가 막 도착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시 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착할 수 있겠어요. 당장 그를 저택으로 데려가요.
그가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싶. 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숨막힐 듯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우 씨는 란 씨와 민 씨, 그리고 몇몇 호기심 많은 이웃들의 의심 가득한 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반박할 수 없는 비난처럼 반짝였습니다. 란 씨는 팔짱을 낀 채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있나요? 목걸이가 당신 가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사우 씨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 가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란 씨가 화난 목소리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어. 소파에 앉아있던 민 씨는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인정하고 목걸이를 돌려주신다면 경찰에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거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끝냈어. 사우 씨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고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만약 제가 도둑이라면 왜 목걸이를 제 가방에 뒀겠습니까? 그의 말에 방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란 씨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몇 마디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뻔뻔한. 긴장감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고 그때 처음부터 조용히 있던 경찰서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의 증거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망설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 것입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문 앞에 나타나 눈을 껌뻑이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년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고 란 씨는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꼬마야, 뭘 봐? 소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신문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를 봤어. 아침에 할아버지 근처에서 계셨는데 몸을 숙이시더니 할아버지 가방에 뭔가를 떨어뜨리신 것 같아. 방구석에 서 있던 호아 씨는 얼굴이 창백해져 즉시 반박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그냥 쓰레기를 주웠을 뿐이야. 이 일과는 아무 관련도 없. 경찰관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택 거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에는 사우 씨가 밤새 울타리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호아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사우 씨가 앉아있는 곳에 아주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경찰서장은 영상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 영상이 멈췄고 호아 씨가 손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상자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호아 씨는 더듬거리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주운 거예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나자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호아 씨가 사우 씨의 가방에 바짝 다가갔고 불과 몇 초 후 그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우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란 씨는 벌떡 일어나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호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아,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호아 씨는 고개를 푹 숙였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쫓겨나면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장은 호아 씨를 바라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고의로 목걸이를 그의 가방에 넣은 것. 호아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의 명성을 지키고 싶어서. 그 같은 거지라면 누가 의심하지 않겠어.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란 씨는 호아 씨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명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 당신은 우리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사우 씨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고
슬픈 눈빛이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긴장감을 가르듯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들을 의심 대신 연민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일어나 호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호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우 씨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우 씨는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듯.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도 사우 씨는 여전히 넓은 거실에 가만히 서서 화려한 물건들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사람들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말은 어깨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했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름 없는 늙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 씨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사우 씨는 민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과 당신 가족은 매우 가까웠지만 한 사건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어르신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네, 당신 가족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 아버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보증을 서준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란 씨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였고 희미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사우라는 친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르신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우 씨는 씁쓸하지만 어딘가 후련함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되찾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당신 집 문 앞에 멈춰 섰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을 칼로 베는 듯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였고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어르신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란 씨는 두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명성만 생각하느라 어르신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사우 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관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그로부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깊은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민 씨는 참지 못하고 사우 씨 앞에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희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민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란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우 씨는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민 씨 부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잠시 침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서 있던 신문 배달 소년이 조용히 사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마치 그를 격려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사우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충분한 미소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경찰서장도 고개를 숙였고 차분하지만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 이 일이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란 씨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십. 저희는 어르신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사우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예전과 다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민 씨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면 적어도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잘못을 만회하는 방법으로 어르신을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 자리는 저 바깥 세상입니다. 화려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곳 말입니다. 말을 마친 사우 씨는 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돌아서서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모든 시선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는 사우 씨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신문 배달 소녀는 서둘러 따라가 작은 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그의 손에 빵 봉지를 쥐어주었고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우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항상 정직함과 용기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 사우 씨는 신문 배달 소년이 준 작은 빵 봉지를 들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적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마른 체구는 점점 잦아드는 저녁 햇살 속에 묻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길가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낡은 천가방을 열었고 빵 한 덩이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그의 얼굴에는 소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저택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 씨는 의자에 앉아 팔걸이를 꽉 쥐었고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란 씨는 멀어져가는 사우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민 씨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를 도와주셨는데 정작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박대했습니다. 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점점 커져갔고 마치 낫지 않는 상처처럼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신문 배달 소녀는 사우 씨를 배웅하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 씨 앞에 섰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은 돈이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소년의 말은 마치 모두를 일깨우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경찰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르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친절함과 공정함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저녁 노을이 잦아드는 가운데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란 씨는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사우 어르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사우 씨는 여전히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하노이의 번화한 거리를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인생의 모든 도전에 익숙한 사람처럼 평온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찻집 주인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사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한 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 역시 성공한 사람이었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의 가족은 가문 전체의 재정적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을 떠나야 했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낯이 익으신데요. 어디 사시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다니세요? 사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요. 기억할 필요도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 젊은 남자는 그의 대답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인내심 갖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저는 어르신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르신께서는 다른 삶을 사셨을 거예요. 사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맞소. 나는 다른 삶을 살았었소.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가고 교훈만이 남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요. 젊은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민 씨와 란 씨가 여전히 일어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 사우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고 적어도 사과 외에 더 실질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신문 배달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란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란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소녀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소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훈을 항상 기억할 거야. 사우 어르신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야. 다음 날 아침 민 씨는 사람을 시켜 사우 씨에 대한 정보를 찾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해온 나이든 하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기억났습니다. 사우 어르신은 예전 어르신 민 씨의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옛날에 어르신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사우 어르신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녀의 이야기에 민 씨와 란 씨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란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즉시 사람들을 저택 주변 지역으로 보내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사우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우 씨는 그 동네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하노이의 작은 길들을 걸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순례자처럼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을 찾고자 하는 순례자처럼 말입니다. 오래된 절에 도착한 그는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평온한 표정으로 불상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한 늙은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지쳐 보이시는군요.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쉬시겠습니까? 사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기에 잠시 앉아있고 싶습니다. 이곳은 제게 평온함을 줍니다. 인생의 고단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평온한 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마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문 배달 소년도 그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사우 씨의 행방을 물었고 그가 특별한 분이며 그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택에서 민 씨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을 계속해서 뒤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와 사우 씨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가장 힘든 시기에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네, 친구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 씨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사우 어르신께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절에서 사우 씨는 여전히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나무십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평온함은 그가 긴장되었던 날들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듯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사우 씨를 발견한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사우 어르신, 한참 찾았어요.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인자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왜 찾는? 나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늙은이일 뿐인데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분이 아니세요. 어르신은 좋은 분이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 민 사장님과 란 사모님께서 어르신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고 계시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세요. 사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든 하지 않든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것.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사우 씨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분들이 변했다고 믿. 그때 저택에서는 민 씨가 절 근처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사우 씨를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 씨는 망설임 없이 란 씨와 신문 배달 소년을 데리고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우 씨가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마치 고요한 그 공간의 일부가 된 듯했습니다. 민 씨는 사우 씨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는 사과뿐만 아니라 감사 인사도 드리러 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민 씨 옆에 서 있던 란 씨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돌아가 주세요. 사우 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 씨는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어르신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익숙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옆에 서 있던 신문 배달 소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어르신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하지만 어르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 사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여전히 친절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떠나기 전 사우 씨는 돌아서서 민 씨와 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우 씨의 뒷모습은 황혼 속으로 사라져갔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생각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민 씨와 란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신문 배달 소년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친절함과 공정함에 대한 깊은 교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라. 어머니의 가르침에 소년은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소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훈을 항상 기억할 거야. 사우 어르신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 다음 날 아침 민 씨는 사람을 시켜 사우 씨에 대한 정보를 찾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해온 나이든 하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기억났습니다. 사우 어르신은 예전 어르신 민 씨의 아버지와 아주 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옛날에 어르신께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사우 어르신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녀의 이야기에 민 씨와 란 씨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란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즉시 사람들을 저택 주변 지역으로 보내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사우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우 씨는 그 동네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하노이의 작은 길들을 걸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순례자처럼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을 찾고자 하는 순례자처럼 말입니다. 오래된 절에 도착한 그는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평온한 표정으로 불상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한 늙은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지쳐 보이시는군요.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쉬시겠습니다. 사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기에 잠시 앉아 있고 싶습니다. 이곳은 제게 평온함을 줍니다. 인의 고단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평온한 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마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문 배달 소년도 그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사우 씨의 행방을 물었고 그가 특별한 분이며 그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택에서 민 씨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을 계속해서 뒤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와 사우 씨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가장 힘든 시기에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네, 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 씨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실수를 바로잡겠습니다. 사우 어르신께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절에서 사우 씨는 여전히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나무십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평온함은 그가 긴장되었던 날들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절문 쪽에서 신문 배달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듯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사우 씨를 발견한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사우 어르신, 한참 찾았어요.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인자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왜 찾느냐? 나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늙은이일 뿐인데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다.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분이 아니세요. 어르신은 좋은 분이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민 사장님과 란 사모님께서 어르신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고 계시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세요. 사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여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든 하지 않든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지.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사우 씨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세요. 어르신, 저는 그분들이 변했다고 믿어요. 그때 저택에서는 민 씨가 절 근처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사우 씨를 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 씨는 망설임 없이 란 씨와 신문 배달 소년을 데리고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우 씨가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마치 고요한 그 공간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민 씨는 사우 씨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는 사과뿐만 아니라 감사 인사도 드리러 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민 씨 옆에 서 있던 란 씨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돌아가 주세요. 사우 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 씨는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어르신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익숙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옆에 서 있던 신문 배달 소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우 어르신, 어르신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어르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여전히 친절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단다. 떠나기 전 사우 씨는 돌아서서 민 씨와 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우 씨의 뒷모습은 황혼 속으로 사라져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생각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민 씨와 란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신문 배달 소년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친절함과 공정함에 대한 깊은 교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민 씨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사우 어르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란 씨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과거에만 얽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삶, 더 친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문 배달 소녀는 그들 옆에서 걸으며 희망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 씨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사우 씨는 저를 떠난 후에도 하노이 거리를 계속해서 방랑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 들러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국수를 먹으면서 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민 씨 부부와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그에게 많은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삶의 가치란 마음의 평온함, 따뜻한 인간애였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우 씨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노이의 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치 목적지 없는 여행자처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 없는 남자 사우 씨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 여정은 단지 거리를 걷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을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친절함과 배려의 흔적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그 여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인생 그 자체가 무한한 것처럼 말입니다.